굴포천역에 가면 이제 갈산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 4천? 5천 정도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2021년 최고 가격을 딱 보니까 3억이 넘었더라고요. 3억 몇천까지 하다가 지금 1억 몇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갈산타운을 산다면,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보유. 근데 찾아보면 또 다 비싼 집만 있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원, 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호흡이 짧기 때문에 사고 팔고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긴 호흡으로 무조건 살 때는요 10년 보유 전략을 가지고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래간만이네요. 이제 네.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네. 사실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좀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좀 얼어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제 지역별로 상황이 막 워낙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일단 통계를 먼저 보긴 해야 되는데요. 통계만 보면 막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먼저 통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 서울이 지금 0% 보합이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4주 연속 0% 보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통계를 보게 되면 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에 탄핵에 체포까지 되는 뭐 굉장히 불미스러운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은 또 트럼프 또 취임 또 했죠. 혹시 취임식 연락 오면 이거 일정 연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잠시 그럴 리는 없고 일단 이런 불확실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위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0% 보합에서 4주 연속 버티고 있다. 저는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국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전환됐는데 서울이 0% 보합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게고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강 큰 사람이 용감하게 샀을까? 저는 2024년 12월 거래량을 이런 계엄, 탄핵, 트럼프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면 한 2,000건대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3,000건이 넘었습니다. 3,009건이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1월 거래량이 3,347건이었거든요. 근데 12월이 아직도 날짜가 좀 남아있으니까 집계가 좀 더 된다고 본다면 11월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10월도 그렇죠. 10월이 3,800건이었으니까 12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3,000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의외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되진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앞서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다 실거래 지수, 실거래 거래 가격을 받고 4주 연속 보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7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급격히 올라가다가 쭉 내려왔어요. 계속 상승분을 반납해서 이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는데 저는 하락 전환 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12월 이런 분위기면 0% 보합 나오고 1주, 2주 안에 하락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4주 지금 횡보장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사람들이 불안 심리는 좀 멈춰들었다. 지켜보자. 지금은 모두 다 지켜보자인데 살 사람들은 그렇게도 급매물들이 나오면 사고 있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이제 온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 한강 벨트, 한강변 지역들은 뭐 사실 그들만의 리그 뭐 가보니까 뭐 매물이 없더라고요. 매물이 없고 이제 토지거래가구역 뭐 뒤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청담동, 청담 르엘 아파트 있거든요. 3익 아파트 재건축한 거. 그거 확인해 보니까 비싸더만. 46평이었나요? 46평이 70억인데 매물이 없다는 거죠. 남아있는 매물도 하나인데 곧 회수될 수도 있다.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익 아파트가 뭐 10억? 10몇 억 정도 했던 아파트인데 그때 살 걸 이런 후회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곽 지역들도 물론 뭐 금매물도 일부 나오지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얼어붙은 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우리 작년 7월 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5월, 6월, 7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집값 자체가 또 약간 고평가된 부분이 있고요. 2021년까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2021년에 대한 버블이 2022년 12월, 2023년 1분기 때 좀 조정이 되긴 했는데 또 금방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대출 규제 2024년 이제 작년이 됐죠.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되면서 또 청구 지도라고 하죠. 은행장들 불러서 야, 좀 똑바로 안 할래? 야, 지금 집값이 이게 뭐냐? 근데 기준금리가 2번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꺾였는데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안 했죠. 당선이 되고 취임은 이제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12월 또 계엄. 이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들은 발을 빼고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집주인들이 만약에 급매로 집어던졌다면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좀 떨어지고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집주인이면 전 재산이잖아요. 굳이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급매로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 흐름이 바뀌면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9월 추석 이후로 2024년 9월 이후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3월까지 1분기까지는 저는 약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가 있잖아요. 왜 상저하고냐? 뭐 상반기에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대출 규제에 집값 고평가 논란에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불안한 마음, 거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이제 위축이 됐는데 하고에 대한 또 근거도 있잖아요. 그래도 금리 내리지 않겠냐. 그리고 대출 금리 내려야겠죠. 최근에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 불러서 또 한마디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본다면 기준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인데 당초 예상은 골드만삭스가 3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이 이제 3번 정도 인하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잖아요. 트럼프 정책이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 이민자 막아버리게 되면 또 저렴한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트럼프 취임식 보니까 또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임되기 전에는 내가 취임하자마자 내가 행정 그 서명해가지고 관세 그냥 확 때려버릴 거야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막상 취임식 때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세입자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세입자들은 또 떨어지길 또 바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긍정의 시그널을 저는 좀 굳이 찾자면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잡아야겠다. 어떻게 잡느냐?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재정 확대 정책을 한 걸 좀 묻겠다. 돈을 좀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잡아서 에너지 값을 내리겠다. 결국에는 에너지 값을 내리고 재정 지출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알고 있는 트럼프가 관세를 어마하게 부과해서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최대 중국의 6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0% 관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본다면 역시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가잖아요. 우리가 협상할 때 어떻게 해요? 1억 조정하고 싶으면 선생님 저 1억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얼마? 실제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네. 제가 카프카님한테 돈을 빌리는데 제가 실제로는 5천만 원 빌리고 싶어. 근데 5천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5천 안 주죠. 네. 한 2천?
그러면 5천 빌리고 싶으면 일단 1억 2억을 먼저 질러야죠. 네. 일단 그러면 내가 1억 2억이 어딨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5천만 원 일단 먼저 좀 빌려줘. 그러면 이게 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협상의 이제 카드인데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60% 부과하려고 했는데 일단 10% 부과 한번 하고 더 올릴까 말까. 너 어떡할래? 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은 높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기준금리 금통위에서 네. 동결했잖아요. 네. 그래서 왜 동결했지? 내수 경기 생각하면은 내려야 되는데라고 하지만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환율, 트럼프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두 번째 금통위 때는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저는 당초 예상이 두 번, 한 세 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에 따라서 이게 두 번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 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시 세 번 가능성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대출금리 내려가죠. 입주 물량이 말이 많은데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는 좀 많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입주하고 있죠. 그렇죠. 12,000세대. 뭐 여러 가지 몬펜타스부터 시작해서 강북으로 가면 뭐 레미안 라그란데, 이문, 휘경, 뉴타운 네. 있는 그런 물량들이 올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후분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인데 2027년, 2028년에 입주하지 않고 올해 입주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비슷하게 서울이 지금 또 0% 보합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약세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았으면서 전세가 좀 강세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은 동반 0% 보합이란 말이에요. 매매, 전세. 왜 이럴까? 전세는 입주 물량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이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전세 시장만 바라보면 지금이 서울의 봄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취해서 앞으로 전세가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앞으로 2026년, 2027년, 2028년 입주 물량이 급감. 네. 만 세대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3만 세대가 넘거든요. 3만 5천 세대 정도 나올 텐데 만 세대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 전세는 올 하반기 넘어가서 가을 정도 찬바람이 살살 불 때 되면 뭐 노래도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네. 찬바람이 불면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올해 그 노래 나오면 전세 가격 올라가겠구나. 미리 긴장을 하셔야 되고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된 걸 가지고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단정을 내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사실 금리 이야기를 잠깐 해주셔서 최근에 보니까 코픽스 하락으로 주담대나 전세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든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이게 좀 체감할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대출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사실 2024년에 기준금리가 두 번 내렸는데 네. 좀 의아한 일들이 좀 생겼잖아요. 왜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갔을까? 맞습니다. 좀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베이스가 깔리고 두 번째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라고 있어요. 네. 우대금리 좀 우대해주는 금리인데 우대금리를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서 이제 하는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내렸단 말이에요. 2024년에 기준금리 두 번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1%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아니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야. 그러니까 0.5%포인트가 내렸는데 1%포인트가 대출금리가 올랐다. 이거는 가상금리를 올렸거나 우대금리를 내렸다는 건데 KB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보다는 우대금리를 좀 많이 건드렸더라고요. 네. 좀 약오르지. 그래서 역전 현상들이 생겼는데 저는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좀 불렀죠. 불러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생겼습니다. 관치 논란.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왜 은행장을 부르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관치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은행들이. 사실 작년 2024년만 하더라도 금감원장이 그렇죠. 은행장한테 불러서 야 똑바로 안 할래? 너 창구지도 좀 해. 서울 집값 오르잖아. 자꾸 그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라고 하니까 그냥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뭐 전세 대출도 그렇고 막 은행 창구에서 대출 안 해주는 분위기, 막 대출 받으러 가면 은행 직원들이 막 인상을 막 왠지 느낌이 심리적으로 막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살짝 얼굴이 좀 온화한 얼굴로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대출 문턱이 좀 내려갔습니다. 은행들도 이제 작년에는 영업 실적을 다 채웠고 올해는 또 새롭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론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그럼 6대 은행장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별명이 여의도 대통령이잖아요.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6대 은행장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 서민 주거 부담을 크게 하는 대출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7월, 8월 막 엄청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규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0% 보합이 나오는데 여기 대고 대출 규제를 많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올해 대출 금리는 뭐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는 합니다.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되고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고했던 규제들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2024년 작년에 한번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 그게 뭐라고, 7월에 시행할 걸 9월에 연기를 하면서 수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고 집값 폭등을 야기시킨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회의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 왜 2달 왜 연기했어 라고 하니까, 물론 반말도 안 하고 왜 연기했어요 라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문에 연기한 건 아니고 뭐 자영업자라든지 요즘 뭐 건설업계들도 여러 가지 힘드니까, 사실 경제가 힘드니까 2달을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겼다. 그 얘기는 뭐다? 올해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약속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집값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대출 금리는 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스트레스 DSR이 이제 한도를 결정하는 거니까 한도는 오히려 더 살짝 올릴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하고 있고요. 올 7월에 3단계가 되는데 조건이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뭐 쉽게 설명드리면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돼서 한도가 1억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거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줄어들긴 하는데 금리는 내려간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또 우리가 꼭 사야겠다라고 하면 또 방법은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울 집값이 다시 올라, 작년 7월처럼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 DSR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대출 금리 다시 또 은행장들 부르겠죠. 안 되겠다. 이거 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가상금리 다시 올려주면 안 되겠니? 우대금리 다시 내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집값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 뭐 계획대로 대출금리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저하고 가능성은 일단 높은데 뭐 우리가 100%는 없으니까. 그러면 상저 하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저 하저. 저도 100%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뭐 상저하죠?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 야,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네? 헌재 결정 또 빨리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 하반기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 막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법원에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하반기에도 막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트럼프가 믿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네? 진짜 관세 60%. 한국에도 우방국도 20%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가 관세 20%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 나라. 지금 휘청휘청 되는데 지금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20% 맞으면 와,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서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린다.
미국이 올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수 경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이번 올해 첫 금통위 때도 인하를 못했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저 하저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멘탈 나갑니다. 상저 하저는 더 낮은 하예요. 상보다 상저 하저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상저 하저 더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규제를 대출금리 좀 내려줘야 되고 특례 보금자리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모든 게 한 단면만 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저 하저가 되면 오히려 대출금리도 그렇고 정부 정책 규제가 좀 더 풀릴 수도 있겠다. 상저 하고 하고가 상반기보다 약간 반등하는 수준 정도면 괜찮은데 작년 7월처럼 폭등하게 된다면 또 두들겨 맞겠다. 대출금리도 그렇고 다른 규제들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상저하고라고는 하지만 이 하고가 폭등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폭등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좀 안정적인 흐름, 그냥 거래량이 뭐 3,000건대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요 정도에서 살짝 늘어나서 한 4,000건대, 5,000건대 정도로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제 희망 사항인데 이게 6,000건 넘어가서 7,000, 8,000까지 막 올라가게 되면 또 과열이 되거든요. 과열이 되면 또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강남 쪽은 집값이 안 떨어지거든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신고가가 나오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핵심 지역들이 더 또 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핵심 지역들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는 또 대출 규제도 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누가 힘들고 두들겨 맞냐면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이나 금광구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또 직격탄을 받아요. 제가 최근에 노원구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막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한 대 맞고 누워 있다가 이제 눈 떠서 일어나려고 하고 강남은 막 뛰어다니다가 정부가 규제 나왔잖아요. 규제 나오니까 우리는 눈 떴는데 또 눈 감아야 된다고. 움직이기도 전에 지금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근데 왜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규제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올랐는 지역의 규제하고 이게 좀 약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도권 지방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 지방이 다르잖아요. 가상금리가.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는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가 바라보는 2025년은 앞서서 말했듯이 일단 상저하고 가능성은 높다. 일단 가능성입니다. 확률로 본다면 상저하고 가능성이 높다. 왜 높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 시절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두 가지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4개월 정도 이제 탄핵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 12월에서 2017년 3월까지 그래프를 보면 실거래 가격 지수는 살짝 내려갑니다. 91.8에서 91까지 내려왔다가 조기 대선, 장미 대선 하면서 불확실성 제거가 되면서 쭉쭉 올라가죠. 막 97.7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거래 가격인데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자, 실거래 가격 어떤가요? 거래량은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거래량은 7월, 8월에 비하면 3,000건대로 떨어졌잖아요. 최근에도 9,000건 나오다가 3,000건으로 떨어졌는데 실제 가격을 보게 되면 물론 상승률은 떨어졌습니다만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냐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2016년과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4개월 올해 상반기 내에 제거가 된다면 그때와 비슷한 흐름 갈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상승장. 2015년부터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집니다. 2017년 5월부터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뭐 파리 대책도 나오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2021년까지의 상승장은 마무리가 되고 2022년부터 조정장 등락을 거듭하는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하반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살짝 좀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등락을 거듭하는 이게 2024년, 2023년 상황을 보면 이렇게 산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의 특징이거든요.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이고 앞서서 집값이 좀 고평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버블이 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벌써 2022년, 3년, 4년, 이제 올해 5년, 4년이잖아요. 네. 4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버블이 상당히 제거되고 있다. 물론 강남만 바라본다면 야 집값 더 올랐는데 무슨 조정이 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강남만 보지는 말자는 거죠. 부동산이 강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저는 이제 좀 한강벨트의 강남은 좀 따로 떼서 솔직히 제 마음은 통계에서 강남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잡혀 있는 그런 인기 지역들. 네. 애들만 통계에서 빼면은 서울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게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그리고 0% 보합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는 집값 올라가는데 제가 최근에 올림픽파크 보러 임장 다녀왔거든요. 네. 거기는 또 딴 세상이더만. 뭐 최근에 뭐 0% 나오고 입주 물량이 나와서 저는 그래도 아주 안 좋지는 않아도 뭐 그래도 좀 분위기가 뭐 아주 좋지는 않지 않나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매물이 잘 없더만요. 네. 매물이 잘 없고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전세 다 올라가고 네. 부동산들도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단 세상이에요.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전용 84가 뭐 25억 이상 거래가 됐는데 뭐 최근에 27억에도 뭐 거래됐다라는. 너무 높네요. 너무 높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27억?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자기가 생각해도 높다. 27억. 근데 거래가 됐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과 통계는 통계일 뿐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내 점수가 8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면 나는 60점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 95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하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우리가 또 중간을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저하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전체 평균을 보자면 그렇고요. 한강벨트만 본다면 상고하고 그리고 외곽 지역들은 상저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상저하고인데 아주 높은 상저하고는 아닐 거다. 하고는 아닐 거라고 하고요. 변수에 따라서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이제 공포로 전이가 되게 되면 이제 급매물로 주인들이 던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베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확률로 보면 상저하고가 그래도 확률은 높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관리죠. 그러면 상저, 하저, 상반기보다 더 내려가는 하저가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집을 샀을 때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느냐. 대출이자 뭐 상환 능력이 되느냐.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3년 이상 대출이자 내면서 버틸 수 있느냐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상저, 하저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베팅은 우리가 그래도 확률 높은데 51% 이상이 되는 곳에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전 등지기가 50%듯이 확률이 30%라면 51% 이상 되는 곳에 베팅을 해야지 30%에 베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고 기다린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네. 차라리 다주택자는 괜찮아요.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추가 구입을 안 했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보유하는 3주택이 올라가니까 땡큐고 근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나 하락에 베팅을 해. 상저, 하저에 베팅을 해버리게 되면 상저, 하저가 안 됐을 때 집값이 올라갔을 때 그 상실감과 기회비용을 또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의 차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서울에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만 건에 육박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물이 쌓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매물이 쌓인다는 건 이제 매물하고 이제 봐야 될 건 거래량하고 이제 같이 좀 볼 네. 필요가 있는데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물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표를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매물은 늘어난다. 쉽게 생각하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네.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고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의견 일치가 딱 되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서로가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다르다. 거래량이 떨어졌다. 서로 마음이 다른데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누가 더 불안해요? 매도자가 집주인. 더 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을 그래도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매물을 내놓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거래량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게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내리겠죠. 내리죠. 네. 호가를 내리면 거래가 안 될까요? 되겠죠. 네. 엄청난 뭐 경제 위기가 아닌 이상 거래가 돼요.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주는데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추가 상승이 뭐 올해 안에 단기간에 큰 폭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파는 게 좋겠다라는 답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고는 싶은데 급매로 팔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건 금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금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매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생각보다 금매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서울 상황을 보자면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은 팔고는 싶은데 가격 내리기 싫다. 네. 매수자들은 난 그 가격에 사기 싫다.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늘어나는데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집주인들의 호가를 좀 내리더라도 굳이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히 초급매로 던지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초급매로 던질 수도 없는 상황. 네. 매수자 입장이라면 이제 지방에 계시는 투자자, 매수자 입장이라면 이제 두 가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는 시장 분위기. 야, 서울도 요즘 약간 보합이라는데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이 과연 먼저 탄력성을 받겠느냐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분양이 많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미분양 아파트를 좋은 조건에 뭐 프로모션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 되는데 굳이 구축 아파트를 사야 될까? 요즘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인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안 되겠다. 서울로 가자. 네. 그래서 2024년에도 사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원정 투자를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이 2024년 7월 거래량이 9천 건을 넘었는데 그 중에 한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는 서울 분들이 아니다. 외진 거래. 외지인들 거래가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많이 받고요. 저한테도 연락도 오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서울 집을 살 정도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현금이 5억에서 10억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제 지방에서 소위 말해서 좀 먹고 산다? 네. 좀 괜찮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있는 미분양을 사지 않고 서울에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위기다. 왜? 지방 미분양을 빨리 소진해줘야 또 건설업계들도 최근에 도급순위 58위였나요? 신동아 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위기였으면 신동아 건설이 도급순위 58위 건설사가 60억 어음을 못 막아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에서 경제가 좀 돌아가고 미분양을 좀 소진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 미분양을 소진해줘야 되는 지방의 여유자금을 가진 분들이 안 그래도 수요 과잉 집값이 올라가는 서울에 그래도 서울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걸 알고 미분양 촉진 대책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줄게. 취득세 면제해줄게. 네. 대출이자 저리를 해줄게 라고 하면 솔직히 좀 혹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5년 동안 양도세를 안 받는다고?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1억이 올라도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안 받겠다는 겁니다. 대출이자 저리를 해주게 되면 지방에 있는 실소유자, 투자 수요들이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안 나와요. 지금 미분양이 전국 미분양이 6만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회의 가가지고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PF 건설업계들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대책이 안 나올까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거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지금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뭐 6억인가요? 뭐 얼마 이하면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 뭐 1주택으로 간주해주겠다. 이 정도는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혜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이제 그런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세는 국세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국세는 국가에서 하는 거, 기획재정부. 또 지방세는 또 지자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미분양이 2008년, 2009년 부동산 시장 안 좋았을 때 막 16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6만 5천 원이면 2022년 12월이었나요? 한참 안 좋을 때 한 거의 8만 원 정도 올라갔었나? 그러다가 지금 6만 5천 원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6만 5천 원을 가지고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라는 논리 설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나 지자체를 6만 5천 원가 위험하니까 좀 세금을 깎아주세요. 그러면 지자체는 뭐라 그럴까? 우리도 죽을 판인데 6만 5천 원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과거에는 더 위험했잖아. 안 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책들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미분양이 더 늘어나게 되면 9만 원? 1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죽고 나서 대책 나오면 뭐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일단 매물 상황, 서울 매물의 증가는 이렇게 좀 봐야겠다. 거래는 안 되는데 매물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매수자들은 발을 빼고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호가를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좀 매물이 쌓이는 지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강남 3구, 용산구가 좀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구별로 이제 매물이 쌓이는 지역들, 늘어나는 지역들을 좀 살펴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강서구, 도봉구, 강서구, 도봉구, 매물 늘어날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도봉구, 중랑구, 근데 강남구가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도 매물이 늘어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핵심 지역들은 매물이 안 늘어난다가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도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매물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이제 호가가 얼마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마 강남은 매물은 호가를 올린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좀 발생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보면 서울 경기도가 2.7% 정도 매물이 늘어났고요. 인천은 2.6%, 서울은 1.6%니까 그래도 서울이 매물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 경기도와 인천이 조금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거래량 또 같이 좀 병행하면서 이왕이면 시간 될 때 네. 현장에 가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관심 있는 지역에 가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관심이 있으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가야 되고요. 뭐 강남이 관심이 있으면 강남을 가야 되고 최근에 제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곳들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분당 갔다 왔고 일산도 다녀왔고 중동 신도시도 다녀왔거든요. 다 가보셨네요. 거기? 네, 거의 다 가봤는데 조용해요. 그러니까 거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는 중단됐는데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죠. 와, 우리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되는데 더 좋아질 거 아니니? 호가를 더 올립니다. 1억 정도 올렸기 때문에 거래가 더 안 되는 상황이고 완전 개점 휴업 상태고요. 일산이나 중동에 가보니까 호가가 분당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호가가 살짝 몇 천만 원 정도 살짝 올랐는데 그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호가가 안 내리는 게 어딥니까? 그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호가는 살짝 올랐는데 실제로 거래는 잘 되지 않는다. 왜? 언제 될 줄 알고. 일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일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분당 양지마을은 벌써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무슨 분쟁이냐면 자 통합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4개 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해요. 4개 단지인데 지하철역이 가까운 단지가 있고 먼 단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 카프카님이 지하철역 가까운 단지예요. 네. 저는 지하철역에서 먼 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카프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역세권 그대로 그렇죠. 그 재건축을 자리. 해서 네. 그 자리 그러니까 뭐 층이나 동은 살짝 달라질 수는 있어도 네. 역세권 가까운 거는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른 단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다른 단지입니다. 야, 통합이 뭐니? 우리가 사이좋게 손에 손잡고 우리가 사이좋게 하자고 동의를 하고 선도 지고 지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너 혼자 역세권을 고집하게 되면 어떡하니? 우리 같이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 누가 양보를 할까요? 아무도 양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추진위에서 자리 지정해 줄게. 그래. 보장해 줄게. 그래서 동의를 받았는데 사실 그게 법적 요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분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게 통합이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네. 중동 신도시 가보면 은하마을 제가 다녀왔는데 앞쪽에 있는 단지들은 대우 아파트, 대우 동부 아파트는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 있는 주공 아파트는 소형이에요. 이것도 분쟁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앞으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 네. 야, 내가 대형 평수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따라갈 생각이 없다. 저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호가를 올린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천정부지 따라가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 우리 성장기 유튜브 보면서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 이게 집을 매수한다면 좀 조금 비싸더라도 좀 상급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단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야, 이거는 진짜 뭐 본인의 어렵죠. 상황과 네. 뭐 가치관의 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뭐 다주택자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다주택자들은 굳이 지금 주택수 예를 들어서 3주택이 있는데 주택수 늘릴 필요는 없는데 물론 이 3주택이 어디 있는 3주택이냐. 네. 경기도라든지 인천에 있는 3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팔고 뭐 똘똘한 채 가질 수는 있는데 뭐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뭐 스테이 하시는 게 저는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뭐 자금이 있는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거나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 수가 늘어나도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제가 왜 다주택자들은 굳이 스테이를 하시라고 한 이유가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뭐 다행히 양도세 중과세가 5월 9일인데 2026년 5월 9일로 한시적으로 이제 연장 유예되긴 했는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 모르잖아요. 양도세 중과세가 또 언제든지 또 다시 부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과세가 되면 애국자 되거든요. 나라에 다 뺏기거든요. 양도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남아도 8억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저는 애국자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내가 노력한 돈에 대해서 적당히 내는 거는 괜찮은데 10억 중에 8억을 내라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상승장에 규제가 풀리고 상승장이라면 주택수를 늘려도 되겠으나 지금 분위기는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 더 추가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2주택 중과세 대상도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그렇게 서울의 핵심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도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뭐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뭐 송도나 청라지구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좀 생겼어. 한 1억 5천만 원. 내버려 두게 되면 남편이 코인이나 주식을 할 것 같아. 근데 이 인간이 잘하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일단 부동산에 네. 좀 묶어둬야 되겠죠. 근데 찾아보면 또 다 비싼 집만 있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원 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물론 서울에서는 쉽지 않아요. 뭐 빌라밖에 없는데 인천만 가더라도 최근에 제가 4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 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라고 해서 봤는데 그 굴포천역에 나름 역세권이에요. 나름 역세권에 주거 인프라도 좋고 그 굴포천이 있으니까 쾌적성도 좋은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매매 가격이 아마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아마 1억 뭐 몇천 한 것 같고요. 뭐 1억 6천인지 아무튼 1억 얼마 1억 7천인지 얼마 한 것 같고 전세가 뭐 1억 1, 2천 하니까 4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굴포천역에 가면 이제 갈산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좀 오래되긴 했죠. 완전 네. 신축은 아니고 좀 오래됐는데 아니 그래도 1억 몇천 정도 해요. 매매 가격이 뭐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4천? 5천 정도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이 아파트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저는 항상 아파트를 볼 때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최고 가격이 얼마까지 간 거야.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네. 아파트도 한번 올라간 아파트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얼마 됐을까? 2021년 최고 가격을 딱 보니까 3억이 넘었더라고요. 오. 3억 몇천까지 하다가 지금 1억 몇천으로 떨어진 네.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단기간에 이게 뭐 다시 또 3억까지 않겠죠. 이게 아마도 2020년, 2021년에 인천이 엄청나게 과열이었거든요. 그렇죠. 특징이 뭐냐면요. 강남 같은 핵심 지역들은 상승장에 꾸준히 올라가요. 2016년, 굳이 따지자면 15년, 16년, 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꾸준한 상승을 해서 기간별로 본다면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올랐다면 인천은 16년, 17년, 18년, 19년 안 올라. 기다리다 목이 빠지다가 2020년에 뒤늦게 올라가는데 가파르게 올라가죠. 가파르게 올라가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비슷한데 얘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외곽 지역들은. 그러면 만약에 갈산타운을 산다면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인천이 언제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게 몇 년 안이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적어도 제가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버티기, 네. 보유. 사는 것보다 보유가 중요하다. 엔비디아 주식 얘기하잖아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샀으면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유하냐고. 벌써 팔아먹었지. 2배 올랐으면 팔아서 소고기 사 먹었다니까. 네. 그걸 보유하는 사람은 엄청난 전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야 라는 신념, 확신. 그거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아니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인데 아유 그래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 생각해보고 날더버려 두면 뭐 남편이 그냥 주식 투자해서 날려버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아파트들 찾아서 하나 묻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올라가 있겠죠. 한번 바람 쭉 불 때 타고 올라가니까. 하지만 전제 조건은 주택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강남에 내가 아파트 1주택이나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4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뭐 매덕을 벌자는 건 아닌데 그거 잘 돼서 한 1억 벌자고 강남에 아파트 2채 있다가 사서 3주택 돼서 중과세 2개 맞으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소액 투자를 하든 비싼 집을 사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들은 또 집 사야 되잖아요. 네. 저는 무주택자들은 항상 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막상 떨어질 때 살 수 있다? 못 사죠. 못 산다.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은요. 간이 좀 커.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필요할 때 뚝뚝뚝 떨어질 때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본인이 그렇게 굳이 생각을 한다면 기다리는데 베팅을 해보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게 못 맞추겠더라고요. 네. 저도 지급상 이렇게 뭐 상저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이잖아요. 상저하고 확률이 70%라고 해서 그 무조건 70%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저 하저 30% 확률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만 아유 그때 사야 되는데 괜히 기니만의 말 듣고 내가 상반기에 사서 라고 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10년 가지고 가면 무조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적으로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호흡이 짧기 때문에 뭐 사고 팔고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긴 호흡으로 무조건 살 때는요 10년 보유 전략을 가지고 가십시오.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10년 보유하면 어지간하면 수도권 아파트들 되고 지금 벌써 2022, 3, 4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조정의 터널을 반 이상 지나갔다. 상당히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 베스트하게 끝점에서 딱 사서 그냥 딱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그냥 운. 그건 운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운으로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에 맞춰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서 나중에는 포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자금에 맞춰서 하되 이왕이면 돈 많은 분들 말고 현금 한 100억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강남에 사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니라면
강남 한강 벨트,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도 고점 회복 못한 단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회복 못한 단지들 좀 찾아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네,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되는데 90% 네. 베팅합니다. 물론 10% 예외는 둬야 되니까. 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자, 토지거래가 구역이 일단 뭔지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허가를 받아? 근데 그 생각 들지 않아요? 토지 거래 허가인데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주택거래 허가를 해야 되는데 주택거래 하게 되면 뉘앙스가 아니 내 집을 사는데 허가를 받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2030들은 당연하고 내가 뭘 하는데 부모님한테도 허락받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의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를 주택에다 적용을 합니다.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토지거래가 구역이 대상이 되는데 60제곱미터면 크잖아요. 땅이. 대지 지분이 그거 이하 되는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법 내용을 보면 1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재량껏. 그러니까 6제곱미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6제곱미터면 어지간한 아파트들 대지 지분이 다 6제곱미터 넘거든요. 대상이 되는데 지역이 어디냐면 다 좋은데요. 그렇죠. 압구정, 청담, 대치, 삼성, 잠실, 마이스 개발하는 곳들,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용산 국제업무지구. 딱 들면 어떤 생각 들어요? 핵심이 요지죠. 사고 싶다. 네.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면 이제 전세 끼고 못 삽니다. 그렇죠.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잔금하고 6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되고요. 한번 실거주하면 2년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매도 못 하고요. 과태료도 나오고 심하면 2년 이하 징역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집 사가지고 입주 안 했다고 징역 간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이 집을 실거주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불편하게 할 뿐이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샀어요. 우리 말한 지역들 다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 나온 곳들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첫 번째 일단 효과는 없고요. 부작용이 커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잠실동 엘스 리센츠가 토지거래가 구역이에요. 전세 끼고 못 사요. 굳이 입주하겠다는 사람은 사겠죠. 근데 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못하는 거를 법을 어겨가면서 징역 이하 징역을 감수하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징역 2년 갈 바에는 이 집에 들어가지. 네. 그러면 어디로 간다?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잠실동이 아닌 곳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이 반짝 이익을 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고 그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지. 집값 계속 올랐으니까. 불필요한 정책인데 제가 왜 자신 있게 이게 해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기간이 5년이에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면 5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처럼 1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가는데 이번이 이제 5년 찬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4년 차, 5년 차에 접어드는데 5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국토부로 넘어가요. 그럼 국토부가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로 간단 말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고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정치병 걸린 정치인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제가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가 있겠죠. 풀어줘서 내가 얻을 이익. 그렇죠. 풀어주지 않아서 얻을 이익. 네. 어떤 이익이 더 클 것 같아요? 풀어줘서 얻는 이익이 더 크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풀어주지 않고 해제하지 않고 구역을 그대로 지정했을 때 다른 지지자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세입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까요? 오세훈이 잘했다고? 그렇지는 않겠죠. 똑같이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일 것이고 풀어주게 되면 전통적인 또 지지 기반인 집주인들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좀 그게 강하잖아요. 보수 성향이 네.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 너 괜찮네?
한번 해줄까라는 마음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리고 저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지금 발표하지도 않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자마자 막 전화통이 불나고 엘스 리센츠 막 집 보러 가고 앞서서 청담 르에 70억에도 매물 안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무섭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나가 거주 못 하는데 돈이 있어. 이런 분들이 일부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가 몇 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천정부지 올라가기에는 이미 살 사람들은 샀다. 살 수 있었다. 단지 불편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 엘스 같은 경우는 그럼 엘스가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렸다고 35억, 40억 갈까요? 그럼 40억이면 다른 데 투자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심각성,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일부 신고가 나오는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는 부작용만 큰 정책은 저는 해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과는 다르게 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8억에 산 아파트가 4억으로 이렇게 반토막 났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24년 이 매매 또 전세 이게 세종시가 하락 1위라고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지금 세종시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게 오명을 좀 섰는데 물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뭐 네. 이게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8억짜리 4억이 되는데 물론 뭐 동이나 층이나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 기자님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자극적인.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제일 로얄동 로얄층하고 네. 또 이 길가동의 저층하고 네.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계는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세종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주간 시장 동향 을 보더라도 최근에 1월 3주차까지 통계를 보니까 마이너스 0.09%가 됐어요. 그래서 하락률, 네. 그러니까 하락이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09%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난주가 1월 2주차가 마이너스 0.06%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0% 보합 나오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0.06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인천도 뭐 0.06, 0.07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누계 통계를 보게 되면 2023년 그러니까 누계의 변동률이 마이너스 5.15%, 1년에 5%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5% 많이 안 떨어졌네라고 하지만 이거 통계가 5% 떨어진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2024년에는 마이너스 6.47%. 더 떨어졌네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명을 좀 뒤집어 섰는데 뭐 전세도 좋지는 않습니다. 전세도 2023년 누계가 마이너스 3.98%고요. 2024년 누계가 마이너스 4.81%, 4.81%니까 통계만 보더라도 좋지 않다라는 거고 현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세종시를 좋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이제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들 네. 제가 또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 회의 같은 거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세종시에 또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세종시 분위기 어떠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추가 하락 통계는 뭐 0.07, 뭐 0.09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이제 막 떨어지는 분위기, 막 공포가 지배가 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이제 살짝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하락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세종시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특징. 보통 이제 우리 지역별로 본다면 뭐 투자 수요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실거주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이렇게 혼합이 돼서 이렇게 5대5 정도 비율로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세종시는 처음부터 이제 목적성을 가진 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 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 도시를 만들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 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전이나 충남에서 이렇게 유입되신 분들. 유입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투자 수요 투자 전세 끼고 그러니까 투자 수요들은 전세 끼고 그냥 주고 크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실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좌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서울은 뭐 워낙 주택이 부족하고 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투자 수요가 좀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빠져도 뭐 실수요자들이 워낙 탄탄하게 버텨주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투자 심리 2022년 금리 올라가면서 좀 많이 위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누가 투자할까요? 세종시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투자할 수도 있겠으나 네. 서울이나 다른 부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주택자 규제도 들어갔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아마 투자 수요들이 좀 많이 이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투자 수요 이탈에 훨씬 더 민감하게 탄력적으로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올라도 좀 너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 2020년이었나요? 그 국회 이전 네. 때문에 미친 듯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전국 1위 할 정도 2년 정도 전국 1위 할 정도로 천정부지 그냥 서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2020년 2021년이면 전국적으로 막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거기서 전국 1등을 2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버슈팅 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반납이 되면서 2022년 3년, 4년까지도 많이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좀 바닥을 좀 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고 하락폭도 이제 0.0 단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안 좋을 때는 뭐 0.3 몇 %까지 주간 변동률이 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좀 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세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전세가율이 낮은 것도 저는 같은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45% 정도 돼요. 네. 세종시가 45% 정도 되는데 대전 인접하고 있는 대전이 68% 정도. 서울이 제일 낮아요. 세종 다음으로 54%. 지방으로 가면 70%, 80%도 나오는데 서울보다 낮다는 건 뭔가 이상해도 뭐 네. 많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서울보다 낮을 수가 있지? 45%는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서울이 왜 전세 가격이 낮을까요? 서울이 집값이 높아서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전세 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의 이제 비율이란 말이에요. 서울은 전세 가격도 높은데 매매 가격이 이거는 뭐 넘사벽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뭐 세종시가 이런 상황일까요? 집값이 높아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앞서서 제가 외지인들 투자 수요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외지인들이 실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저라도 만약에 제가 세종시에 투자한다면 전세 끼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실수요자들이 좀 부족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그게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까지 입주 물량이 좀 많긴 했어요. 2023년, 2024년까지 세종시가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세가 약세가 되는데 4년 2+2 계약갱신 청구가 들어가니까 최근 몇 년간 2024년까지 많았던 입주 물량 영향으로 낮은 전세 가격이 연장되면서 지금 또 뭐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지금 집값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보통 공급 물량이 많으면 뭐 집값이 약세가 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게 정석인데 세종시 물량 없어요. 2025년에 입주 물량이 뭐 진짜 몇천 원 거의 안 나오거든요. 2026년 7년 또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 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이전에 좀 많긴 했어요. 2017년부터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2024년에도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물량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접 지역. 세종시에 아까 앞서서 제가 어떤 분들이 산다고 했죠?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 투자 수요들도 있고 충남, 네. 대전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인접 지역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전 생활권인데 대전에 입주 물량이 많아. 충남도 많아요. 네. 입주 물량이 2027년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의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세종시에도 영향을 주죠. 여기도 입주 물량이 넘쳐 흐르는데 굳이 세종시에 투자를 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세종시 전세와 입주 물량이 나올 때는 전세가 좀 약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전에 전세를 구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주변 인접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대전과 충남이 지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세남이라고 하잖아요. 약어로 몰랐죠. 네. 대세남. 몰랐습니다. 이름 잘 또 지어요. 대세남. 대전, 세종, 충남을 대세남이라고 합니다. 부울경, 뭐 부산, 울산, 경남은 네, 부울경이라고 하잖아. 여기는 또 대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대전 KBS 방송 가니까 방송 프로 이름이 뭐 대세남이더라고. 요즘 시대에 남녀 평등도 아니고 웬 대세남이야 했는데 대전, 세종, 충남이 대세남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적은데 대전, 충남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또 우리 매물이 좀 많아. 네. 우리 매물도 중요하죠. 공급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절대 공급과 상대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은 입주 물량을 말합니다. 입주 물량은 세종시가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대전, 충남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상대 공급, 상대 매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물. 그러니까 상대 공급이 많다는 거는 매물 주인들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래프 보면 2022년 1월부터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급 늘리는 공급 증가 효과.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이 안 나와도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종은 좀 마이너스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서울이 4만 7천 호, 4만 8천 호 정도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집값이 더 올랐어요. 절대 공급 물량이 늘어났는데 왜 집값이 올랐을까? 상대 공급인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죠.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니까 집주인들의 매물을 회수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봐야지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전, 충남도 매물도 늘어나겠죠.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매물도 늘어나고 주변 지역들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여전히 공급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 부동산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거품이 빠져서 지금 정상적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종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이유가 일단은 거래가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거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아주 거래가 잘 됐던 행정 국회 이전 호재가 있었던 2020년, 2021년은 미쳤고 그때는 미친 상황이고 그때를 제외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뭐 부족할 정도로 되진 않고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 국회 이전. 저는 국회 이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도 싫은데. 그 땅도 아깝잖아요. 여의도. 그 좋은 땅에 뭐라도 좀 개발하면 좋겠는데 아마 이전하더라도 거기는 그대로 또 분원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나왔고요. 조기 대선이 할지 안 할지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솔직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뭐 쉽게 말하면 반반이라고 보면 뭐 우리가 모르면 반반이잖아요. 정권 교체될 확률 반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표심도 얻어야 되고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국회 이전하면은 막 지지를 철회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맨날 집회하고 시끄럽고 길만 막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렇게 표가 많이 잃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충청권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추진 다시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다시 기대감이 커지죠. 네. 기대감이 커지면 투자 수요들, 투자 심리가 살아납니다. 세종은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투자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세종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근데 앞으로 세종시를 능가할 신도시가 나올까요? 수도권 빼고. 세종시보다 좋은 데 어디 있어요? 없잖아. 없죠. 앞으로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치도 좋잖아요. 그 서울하고 뭐 KTX 타거나 차를 타더라도 사실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KTX 타도 2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1시간대 생활권에 이렇게 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 단점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또 대전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다니는데 이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뭐 상권도 사실 좀 활성화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세종시 입장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약해요. 서울 그 내려오신 분들이 주말에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교통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에도 SRT나 네. KTX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거는 뭐 알아서 노력을 할 문제이고 규모의 경제, 신도시 그리고 또 행정 공무원 수요에 주변 지역에 세종시보다 더 좋은 신도시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 가치는 뭐 충분히 좋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최근에 그 아파트 하나 나왔잖아요. 5-1구역이었나요? 분양된 아파트요? 예. 경쟁률이 아까 앞서서 막 네. 얘기했잖아요. 뭐 12대1? 12대1. 12대1 나왔는데 그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세종에서 5-1 생활권이면 제일 귀탱이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전히 관심이 많다.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 세종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공급 물량이 좀 많았고 주변에 공급이 많고 좀 부담스러운 집값이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지나간 거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뭐 저는 세종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좀 가격이 좀 하락되어 있는 시기에 좀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타 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10년 바라본다면 10년 후에 세종시가 저는 우상향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지 내려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려가 있을 수는 있죠. 그 구간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는데 또 모르죠. 2020년처럼 또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됐다가 또 살짝 내려갈 수는 있어도 약세가 될 수는 있어도 지금보다는 우상향에 있을 가능성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세종시에서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그런 지역이나 단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뭐 셋째도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지는 우리가 이게 부동산 특징, 토지의 특징이 영속성이잖아요. 앞서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헬리오시티가 좋으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네. 좋으냐 그런데 둘 다 좋은 아파트이긴 한데 지금 가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한데 자 입주 연도가 6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입주 연도가 6년이면 굉장히 커요. 입주 연도가 6년 차이 나는데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헬리오시티가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잠실 엘스가 가격 비슷하잖아요. 엘스가 2008년에 입주했는데 벌써 몇 년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입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가 중요한데 그 정부 청사 있잖아요. 네. 청사 그 옆쪽으로 주변으로 하면 이제 그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세종시는 뭐 1-1 생활권, 뭐 2-1 생활권이 있는데 이제 5-1 생활권, 5-2 생활권도 이제 예정되어 있거든요. 뒤로 갈수록 늦게 개발이 되잖아요. 신도시 특징이 뭐다? 중심지부터 찹니다. 네. 1, 2, 3, 4, 5. 그러니까 5 생활권은 외곽. 그러면 뭐가 좋다? 1, 2 생활권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정부 청사 가까이 있는 곳들이 인프라도 좋고 BRT 교통 라인들 좋습니다. 거기에 입지도 좋기 때문에 동으로 따진다면 뭐 어진동, 다정동, 나성동 네. 마을은 뭐 가재마을, 가온마을, 도랩마을 뭐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될 겁니다. 물론 외곽의 5구역, 5-1구역, 5-2구역에 나오는 아파트들이 가격은 비슷할 수 있어요. 입주연도 차이가 나니까. 네. 하지만 저는 선택을 하자면 청약 잘 안 되잖아요. 12대1이 나한테 되겠냐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도 저는 입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입지를 바라는 말씀. 그래서 물론 다른 생활권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입주 연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저는 우리 엘스 리센트 보면 네.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지를 우선으로 보고요. 그래도 난 신축 아파트가 좋아라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들어가셔야겠죠. 이거는 개인 차이고요. 저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굉장히 좀 많아져 있고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기다려야 될지 사야 될지 진짜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길게 보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장이 마무리됐고 지금 조정 터널 3년 지나가고 이제 4년 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2026년에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죠. 적어도 2028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몇 년 안에 뭐 상승 전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투자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년 장기 보유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아파트 투자에서 우리가 단타하자, 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10년 후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10년을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여러 가지 뭐 금리가 설사 최악의 상황에서 올라가더라도 3년 정도 대출이자 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내가 필요한 지역들 자금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뭐 신고가 나오는 곳들보다는 항상 고점 대비 최고 가격 확인하고요. 지금이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를 뭐 서울에 사든 수도권에 사든 다른 데 사든 항상 최고 가격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확인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가 이제 상승장이었거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다면 요즘 앱 잘 나오잖아요. 네. 뭐 아실이라든지 뭐 직방도 좋고요. 네이버도 좋은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거래된 가격을 딱 비교해서 2배 정도, 2배 이상 올라간다면 탄력성이 좋은 거고요. 1.3배 정도 얼마 안 올랐어. 1억이 1억 3억, 1억 3천, 1억 5천 정도 됐다면 탄력성이 좀 낮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높은 것들이 있어요. 뭐 3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다른 요인을 찾아봐야 돼요. 네. 우리가 시장 흐름으로 3배는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역이 생겼나? 재개발 호재가 생겼나? 재건축 호재가 생겼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은 거고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된 거 아닌가? 한 번 정도 또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